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Identifying Wrongly Predicted Sample이라는 논문입니다. 액티브 러닝은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이클을 따라가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트레인 데이터로 모델을 학습시키고 아직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 중에서 학습된 모델 관점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선별해서 알맞은 레이블과 함께 트레인 데이터로 병합시킨 뒤 이 병합된 트레인 데이터로 다시 모델을 학습시킵니다. 이 논문에서 초점을 맞춘 부분은 데이터를 필요하다고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액티브 러닝에서 제한되어 온 데이터 선택 기준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이 어떤 데이터에 대해 예측을 했을 때 얼마나 그 예측에 대해 확신할 수 있는지. 두 번째로 선택된 데이터가 남아있는 unlabeled 데이터를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택된 데이터가 현재 트레이닝 데이터와 얼마나 다른지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분류에 속하는 방법들이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선택된 데이터가 얼마나 unlabeled 데이터를 대표할 수 있는지 혹은 선택된 데이터가 현재 트레이닝 데이터와 얼마나 다른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커질 수밖에 없고 또한 모델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베이지언 뉴럴 네트워크를 학습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것도 efficiency 측면에서 이득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단점들을 피해갈 수 있는 데이터 선택 방법을 제안합니다. 제안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이 A라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현재 모델은 이 파란색 데이터들로 학습되었고 회색은 홀드아웃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이 초록색 데이터와 빨간색 데이터의 GT는 마이너스이고 이 실선이 현재 디시전 바운더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현재 모델은 이 초록색 데이터에 대해서는 GT가 마이너스니까 올바른 레이블로 예측하고 빨간색 데이터에 대해서는 틀린 레이블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약 빨간색 데이터를 선택해서 틀리게 예측한 레이블, 플러스 레이블로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B와 같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학습하기 전보다 더 홀드아웃셋을 맞추지 못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안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 초록색 데이터를 선택해서 올바르게 예측한 레이블, 이 마이너스 레이블로 학습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C와 같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홀드아웃에서 더 잘 맞추게 될 것이고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 빨간색 데이터와 같이 현재 모델이 틀리게 예측해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데이터를 선택하고자 합니다. 이 빨간색 데이터를 선택해서 올바른 데이터인 올바른 레이블인 마이너스를 주고 학습을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 D와 같은 디시전 바운더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데이터를 선택하는 과정은 이 다음에 1, 2, 3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니셜 데이터로 학습된 모델에 아직 레이블이 없는 이 캔디데이트 샘플을 주고 수도 레이블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각 캔디데이트 샘플과 이 수도 레이블 페어로 학습을 시킵니다. 그런 다음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이니셜 데이터로만 학습된 이 하얀 모델의 로스와 그리고 캔디데이트 샘플과 수도 레이블로 학습된 이 진회색 모델의 로스를 측정하여 이 둘의 차이가 큰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생각해보면 데이터를 하나씩 학습시키면서 로스를 확인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매우 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우 작은 크기의 홀드아웃셋을 사용하고 한 번의 포워드 패스만으로도 로스를 측정할 수 있어서 코스트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조금 더 코스트를 줄이기 위해서 이 스코어 S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홀드아웃셋에 대한 로스를 각 데이터에 대한 로스들을 합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텀을 테일러 로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밑에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된 이 세 번째 줄을 이 두 번째 줄에 넣으면 이 오른쪽 이 플러스 텀만 남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 세타 PI를 다시 세타 S에 대해
대한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스코어 S에 대한 식이 결국 이 맨 밑에 빨간색 식으로만 나타내어지게 됩니다. 이 빨간색 스코어 S는 더 이상 로스 미니마이제이션 과정이 필요가 없고 풀 샘플에 대한 그레디언트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홀드아웃셋에 대한 로스도 추정할 필요 없이 홀드아웃셋에 대한 이 로스 그레디언트로 대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앞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이 다시 표현된 S는 홀드아웃셋과 풀 샘플에 대한 이 시밀러리티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생소한 개념이 뉴럴 탄젠트 커널이라는 개념인데요. 이러한 꼴을 가진다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꼴의 커널을 통해서 하나의 포인트에서의 이 모델 펑션 변화가 다른 곳에서는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아까 보았던 이 스코어 S에다가 우변의 이 첫 번째 텀을 다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은 이 위와 같은 이 위의 뉴럴 탄젠트 커널과 비슷한 꼴의 커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스코어 펑션은 홀드아웃셋과 그러면 다른 샘플을 선택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타로 파라미터라이즈된 싱글 레이어 네트워크를 가정을 하고 이 네트워크의 인풋은 어떤 데이터 x에 대한 피처 벡터 phi x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제 모델 아웃풋 z가 최종적으로 시그모이드를 거치고 gt가 y일 때 이 둘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 로스는 이제 오른쪽과 같이 미분될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앞장에서 보았던 커널 꼴의 스코어 펑션을 대입하면 이렇게 오른쪽과 같이 나타내어집니다. 그리고 이 커널에도 이 로스 미분 형태를 대입을 하면 이 빨간색 식과 같이 이 커널이 다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빨간색 커널이 경우에 따라서 어떤 값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풀 데이터와 홀드아웃 데이터의 피처 벡터가 많이 달라가지고 이들의 내적이 0에 가까워지고 커널 값도 0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풀 데이터와 홀드아웃 데이터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가깝게 위치하고 이들의 내적이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경우는 다시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풀 데이터에 대한 수도 레이블과 홀드아웃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달라서 이 C가 음수가 되어가지고 커널 값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풀 데이터에 대한 수도 레이블과 홀드아웃 데이터에 대한 레이블이 같아서 C가 양수가 돼가지고 커널이 0보다 커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따라서 스코어는 다시 어떻게 나오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이 파란색 경우처럼 풀 데이터가 홀드아웃 데이터가 다르다면 스코어는 0에 가깝게 나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이번과 같이 둘이 가깝게 위치하는데 풀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가까운 데이터끼리의 레이블이 불일치하게 된다면 스코어는 양수가 될 것이고 올바르게 예측해서 일치하는 레이블을 가지게 된다면 스코어는 음수가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풀 데이터가 홀드아웃 데이터가 다르거나 혹은 비슷해도 프레딕션이 틀렸을 때 큰 스코어를 가지게 되어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선택될 것입니다. 결국 제안한 방법은 잘못된 예측을 한 데이터에서 홀드아웃 샘플과 다른 데이터를 선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험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셋은 총 이렇게 4가지를 사용을 하였고요. 컨베어진 메소드는 랜덤을 포함해서 총 6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에러 리덕션은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과 유사하지만 풀의 서브셋에 대한 에러를 줄이는 방식이고 MC 드랍아웃은 풀 샘플에 대한 언서튼티를 활용합니다. 포어셋은 풀 대표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이고 골드는 예측과 모델 포스테리어 간의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사용합니다. 이 배치 방법은 다이버시티와 언서튼티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실험의 임플리멘테이션은 일반적인 액티브 러닝과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를 새로 추가하고 난 뒤에 모델을 스크래치부터 리트레인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실험에서는 옵티마이저 파라미터만 리셋해서 트레이닝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얼리 스토킹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인 이 IWPS와 아까 살펴본 IWPS의 어프록시메이션 방법인 이 IWPS VPP의 임플리멘테이션입니다. 이 IWPS를 할 때는 마지막 레이어만 다시 학습을 시켰고 요 추정하는 방법에서 이 그레디언트를 사용할 때도 마지막 레이어만 활용했습니다. 또한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학습은 아담으로 진행되는데 풀 데이터를 선별하기 위한 학습에서는 SGD를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제안한 방법이 이 볼드나 MC 드랍아웃에 비해서 정말로 틀린 예측을 하는 데이터를 잘 선택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 테이블 1이 그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표를 보시면 IWPS 앱 혹은 IWPS가 MC 드랍아웃 혹은 볼드에 비해서 거의 10%에서 20% 정도 더 많이 잘못 예측하는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실험으로는 일반적인 벤치마크 세팅인 모든 클래스가 같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는 이 밸런스드 환경에서 성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실험 환경에서는 대부분 비교 방법들이 랜덤보다 좋은 성능을 보이긴 했지만 성능 차이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IWPS와 IWPS 앱은 볼드하고 MC 드랍아웃, 배치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세팅상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조금 더 리얼월드에 가까운 임밸런스한 세팅을 설정하여서 이 설정상에서의 성능도 확인했습니다. 만약 학습에 별로 중요하지 않는 클래스들이 좀 더 지배적인 환경이라면 랜덤 샘플링이 앞에서와 같이 좋은 성능을 보이기 힘들 것입니다. 여기서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들 중에 반은 다른 카테고리에 그 10분의 1의 데이터 수를 가지도록 설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의 경우 원래 한 클래스당 600개의 데이터를 가지는데 이 실험 세팅에서 만약에 13579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600개를 그대로 가지게 한다면 02468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60개의 데이터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식으로 구성했습니다. 이니셜 트레이닝 셋도 이 임밸런스 세팅에 맞춰서 구성되었고 밸리데이션 셋은 좀 밸런스하게 구성했지만 그 앞서 봤던 밸런스드 세팅에서는 이니셜 트레이닝 데이터 사이즈하고 밸리데이션 셋 사이즈가 같았던 반면에 그 임밸런스 세팅에서는 밸리데이션 셋 사이즈가 이니셜 트레이닝 사이즈의 5분의 1로 구성되었습니다. 테스트 셋은 밸런스하게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임밸런스 세팅에서의 결과를 보시면 랜덤이 확실히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빨강색인데 더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A 그린의 엠리스트 상에서 파란색 이 IWPS 성능을 보시면 다섯 번째 어노테이션 스텝에서 보았던 성능이 이 랜덤이 10번째 어노테이션 스텝에서 보여주었던 성능과 같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 혹은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볼드나 배치 그리고 MC 드랍아웃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면서 랜덤보다 좋은 성능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지만 코어셋은 계속해서 이 주황색 보시면 랜덤보다 안 좋은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이 실험 설정 상에서 취득하는 데이터 개수가 적어서 다이버시티를 충분히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IWPS 보시면 10파텐을 제외한 10파텐이 제일 오른쪽인데요. 10파텐을 제외한 모든 데이터셋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기서 제안하는 방법이 가장 모델이 실수하기 쉬운 잘 보지 못하는 카테고리에 속하는 데이터를 판별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에러 리덕션보다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는 가장 큰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로 잘못 예측한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모델이 잘 몰랐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고 또 이를 학습함으로써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10파텐에 대해서는 이제 모든 방법이 비슷한 성능을 보였습니다. 이는 아마 클래스 간의 유사도가 이미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데이터 선택에 대한 효과를 감소시키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IWPS 앱은 낮은 컴플렉시티를 가지면서 그리고 은리스트, KM리스트, SVHM에서 이 파란색 IWPS보다 아주 약간 낮고
나머지 방법들보다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제안한 방법에서는 홀드아웃셋의 역할이 꽤 크다고 느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홀드아웃셋의 데이터 수와 홀드아웃셋을 이 따로 작은 밸리데이션이 아닌 트레인셋의 일부로 대체했을 때 이 성능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홀드아웃셋의 수를 변화시켰을 때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홀드아웃셋의 사이즈가 커진다고 성능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고요. 그래도 너무 작은 사이즈를 가질 때는 성능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클래스당 2개보다 좀 많은 데이터를 가지기만 하면은 제안한 방법은 홀드아웃셋의 크기와 상관없이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에 좀 더 복잡한 컨셉의 GT를 가지거나 하면 더 많은 홀드아웃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고, 또한 임발란스한 경우에는 리프레젠테이티브한 데이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홀드아웃셋을 트레이닝셋의 서브셋으로 바꿨을 때의 결과를 나타냅니다. 여기에서의 에러는 이제 더 이상 그러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아니게 되고요. 선택하는 데이터들은 트레이닝셋과 다른 데이터들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온트레인이 붙어있는 그래프가 트레인셋을 활용했을 때의 그래프입니다. 트레이닝셋을 사용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1, 2% 정도 성능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능을 보시면 여전히 인포메이티브한 데이터를 잘 선택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오른쪽은 임발란스 엠리스트에 대한 성능인데요. 여기서는 좀 성능 하락이 크게 있긴 했습니다. 여기서는 이 이유가 엠리스트가 매우 쉬운 데이터이기 때문에 트레이닝 에러가 0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트레이닝 서브셋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0에 가까워져서 제대로 된 데이터를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밸런스드 엠리스트 설정에서는 여기만한 성능 감소가 일어나지 않아서 올바른 추측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임발란스 엠리스트에서는 좀 떨어지는 성능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앞에서 본 결과들은 모두 하나의 데이터가 하나의 툴 클래스만 가지는 클래시피케이션 경우였는데요. 이와 다르게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하나의 데이터가 여러 개의 클래스를 가질 수 있는 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안한 방법의 성능을 확인해 보면 여기서 어떤 데이터를 선택했냐면 학습하면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가 커지는 픽셀들의 스코어만을 평균내서 그걸 해당 데이터에 대한 스코어로 사용하였습니다. 퍼포먼스 매트릭은 IOU를 사용했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시면 IWPS가 이 MC들 about 작업이 비슷한 성능을 보였고, 끝에서는 IWPS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해당 연구는 현재 모델의 풀데이터에 대한 프레딕션이 맞다고 가정을 하고, 이때 홀드아웃셋으로 측정한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활용한 액티브러닝 방법론을 제안했습니다. 얼마나 주어진 데이터를 틀릴지를 제너럴라이제이션 에러로 측정을 하였고, 이를 어프록시메이션해서 홀드아웃셋과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풀어냈습니다. 제안한 방법은 다른 소프 방법론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준수한 성능을 보였고요. 조금 더 리얼리스틱한 설정인 임발란스드 세팅 상에서도 성능을 검증해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면에서도 효율적이고 모델에 어떠한 변화를 주지 않아도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점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